50억짜리 건물을 아들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조용한 버림이었습니다. 요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는 싸구려 시설로 몰래 옮겨졌습니다. 최준만 씨는 80을 앞둔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공사판을 전전하며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긴 뒤 서울 근교의 요양원에 머무르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준만 씨는 홀몸으로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내 인생 그래도 헛되진 않았지.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집도 물려줬으니. 요양원은 처음엔 평온했습니다. 식사도 나쁘지 않았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주말이면 며느라가 와서 과일 바구니를 놓고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온은 몇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달라진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직접 찾아오던 면회가 전화 한 통으로 대체되었고 전화는 점차 문자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에휴, 애들이 요즘은 바쁜가 보구나. 안 오네. 요즘 보호자분들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명절엔 오시겠죠. 그러던 중 담당 직원에게서 기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최 어르신, 이번 달부터 보호자분이 요양원비를 줄이겠다고 하셔서 조금 불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비용을 줄인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보호자분이 직접 그러셨습니다. 식사도 일반식에서 경비 절감 식단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했고, 매트리스나 개인 위생용품 같은 것도 기본 제공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걸 왜 나한텐 말도 없이. 내가 그런 처지인가? 솔직히 저희도 당황했어요. 처음엔 어르신을 많이 챙기시던 것 같은데 몇 달 전부터 태도가 좀 바뀌셨거든요. 회계 쪽에도 요양급여 한도 내에서만 운영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돈으로 들어온 요양원인데 내가 내 돈 쓰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보호자 요청이 우선이라 어르신께 말씀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침이 있어서요. 혹시 보호자분과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저놈들한테 다 넘겨준 게 지금 이거 보려고 그랬던 건가? 살면서 남에게 폐 안 끼치려고 일만 했는데 내 말년이 이 모양이라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어르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딱하게 돼버렸어. 내가 잘못 살았어.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서 기다린 게 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으십니다.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게라도 말씀 주세요. 괜찮소. 이젠 나도 생각을 좀 해야겠구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냥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구만. 그날 이후로 준만 씨의 식사는 매번 남은 반찬으로 채워졌고 이불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직원들의 태도도 조금씩 냉랭해졌습니다. 하루는 병원 진료가 필요해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외부 진료는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셨어요. 비용 문제로요. 준만 씨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집 한 채 예금 전부를 넘겨주고도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력해진 건 단지 나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TV에서 요양원 관련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준만 씨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나도 이제 저런 신세가 된 거구먼.
그날 밤 준만 씨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에 흙 묻히며 자식 먹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따라가던 기억, 허리 아파도 참고 일터로 향하던 젊은 시절. 그 모든 것이 지금 무시당하고 홀대받는 이 현실과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튿날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연체됐대요. 아들 며느리 잘 사는 것 같던데 어쩐 일이래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해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슬쩍 밀어버리는 거죠. 준만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몇 차례 울리다가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혼잣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어떤 고생을 했는지 네가 알아? 어린 시절 감기 한 번 앓을 때마다 병원비 없어서 이빨을 꽉 깨물고 하루 종일 일했단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날 이렇게 무시해? 전화 한 통도 못 받게 하고 몰래 요양원비 줄이고. 그래, 너 참 잘 컸구나. 아버지를 내다버릴 줄도 알고.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막 마친 준만 씨는 간호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다른 시설로 옮기신다고 보호자분께서 연락 오셨어요. 요양원 차가 도착했으니 짐을 정리해 주세요. 다른 시설? 무슨 소립니까? 난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 내게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이오?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어요. 다만 보호자분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셨고 이동도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바로 통보가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내쫓기듯 보낸단 말이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결정 권한이 없어서요. 간호사의 표정에는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준만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슴 깊이 눌러 담았던 감정이 터질 듯이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차에 실린 짐은 고작해야 낡은 보온병 하나, 바닥이 해진 내복 몇 벌, 그리고 손때 묻은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지금껏 살아온 시간을 증명해 줄 단 하나의 물건도 없이 준만 씨는 자신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 하나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식한테 모든 걸 맡긴 게 결국 내 가장 큰 실수였구먼. 그는 의연한 마음을 품은 채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용한 차 안, 요양원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점점 시골길로 변해갔고 준만 씨는 창문에 기대어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을 조심스럽게 짐작하려 했습니다. 서울 외곽도 아니구먼. 이 길은 아예 다른 곳 같은데. 1시간 넘게 이동한 끝에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 허름한 건물 한켠에 위치한 작은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외관은 벽면이 벗겨져 있었고 입구의 센서 조명도 깜빡이며 간신히 불을 밝혔습니다. 입구 유리문은 한쪽이 깨져 있었고 내부는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여긴 어디요? 왜 이리 춥고 화장실도 이게 뭐야? 말씀 그만하시고 들어가 계세요. 불편하셔도 다들 그렇게 사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원한 것도 아닌데. 보호자분이 직접 여기로 지정하셨어요.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조정된 거고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 좀 하시죠. 이해를 하라고? 내가 납득이 되면 하지. 어떻게 이걸 이해하라고 하나? 나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 이동한다고 바뀐다고, 사인한 것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옮겨도 되는 거요? 저희도 중간에서 통보만 받았어요. 저희가 직접 결정한 게 아닙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시설과 조율하고 이곳으로 옮기라고 지정하신 거라서요. 그럼 여긴 뭐요? 제대로 된 방도 아니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난방은 또 왜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기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산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 그런 사정을 다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 생활은 가능하십니다. 기본이란 게 뭡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기본이지. 이건 사람을 가둬두는 거지요. 말도 없이 데려다 놓고 싸늘한 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라는 게 그게 자식이라는 사람의 결정이란 말이요? 불편하신 건 알지만 어르신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들 이런 환경에서 지내세요. 보호자분도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하시던데요. 넉넉하지 않다니. 내가 지금 건물까지 넘겨줬어. 예금도 퇴직금도 보험도 다 줬어. 그걸 다 받아놓고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를 데려다 놓고 연락 한 통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도대체 자식이란 사람이 할 짓이요? 어르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아마 적응하시다 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적응? 적응할 것도 참을 것도 없어. 나는 여기 오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내 삶을 이렇게 함부로 누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보호자라는 명목으로 부모를 처리하듯 다루는 거.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이곳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지정된 저비용 시설입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고 보호자 요청에 따라 이행된 거라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절차는 맞았겠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그건 서류에 없잖소. 난 여기서 하루도 있고 싶지 않소.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오. 제 요양원의 내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동 화장실은 칸막이조차 없었고 세면대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곰팡이 냄새는 코를 찌를 정도였습니다. 준만 씨는 말없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짐가방 하나 들고서 서 있는 그를 쳐다보는 이도 말 한마디 건네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공간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러봤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들려온 건 차가운 음성, 안내 메시지 뿐이었습니다. 준만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날 쓰레기처럼 버리는 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젊음을 다 바친 줄 아냐? 이게 자식 키운 대가인가? 그리고 그 순간 준만 씨의 마음속 어딘가가 뚝 하고 꺾였습니다. 그 어떤 후회보다 이제는 분노와 결심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이렇게 만든 거 꼭 기억하게 해주지.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절대. 한편 아들 순호는 자꾸 전화해 오는 준만 씨가 짜증스럽기만 했습니다. 전화 또 왔어. 끊어. 받지 마. 왜 이리 전화하시는 거야? 안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셔야지 왜 이렇게 계속 하셔. 화가 단단히 나신 건가 봐. 근데 이대로 두면 안 돼. 아직 건물 등기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 월세 들어오는 통장도 여전히 아버지 거야. 빨리 모든 걸 바꿔놔야 해. 내일 구청 가서 인감증명 떼와. 이번 주 안에 다 끝내야 해. 알았어. 혹시 아버지가 또 전화하면 그냥 꺼버려. 신경 쓰지 마.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내가 어제 공인중개사랑도 얘기했어. 건물 매물로 내놓기 전에 명의만 바꾸면 돼. 계약서 쓸 때 임대차 내역까지 정리해달라고 하더라.
이대로만 가면 2달 안에 매가 끝나. 자동이체된 관리비도 전부 끊고. 세입자들한텐 내가 새 주인이라고 안내할게. 그 통장도 지금 우리 쪽으로 바꿔야 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아버님 신분증이랑 도장 꺼내놨어. 인감 위임장 서류만 정리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어. 계획대로만 하면 돼. 등기 정리, 통장 해지, 인감 이전, 그리고 매각. 다 끝나면 우리는 미국 가는 거야. 이 돈이면 애들 대학까지 걱정 없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비정해졌습니다. 이젠 따뜻했던 가족의 기억은 모두 사라졌고 눈앞엔 계산과 이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가족의 기억은 모두 사라졌고 눈앞엔 계산과 이익만이 남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그들의 냉담함은 이미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날씨는 차가웠고 바람은 살을 에일 듯 삭막했습니다. 낯선 요양원의 방 안, 최준만 씨는 작은 전기터 앞에 앉아 2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외로움이 깊게 밀려드는 날이었습니다. 그 시각 요양원에 우연히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만 씨의 예전 이웃이었던 70을 넘긴 조말분 씨였습니다. 그녀는 수세미를 나누어주며 방들을 돌보다 구석에 앉아있는 준만 씨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최준만 아저씨 아니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아파트 옆집에 살던 조분이에요. 조 여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유, 이런 데서 아저씨 얼굴을 뵐 줄은 몰랐네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도 모르겠소. 갑자기 아들놈이 이리로 옮겼소. 말도 없이. 네?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아들놈이랑 대화도 못 해봤소. 전화도 안 받아요. 아이고,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대요. 벌 받아요, 벌을. 조 여사, 내가 그놈한테 50억짜리 건물도 넘겨주고 매달 월세만 1,000이 넘어요. 그 돈을 받는 놈이 지금 이 아비를 그것도 몰래 이런 데로 옮긴 거요. 난 아무 말도 못 들었소. 계약서도 없었고 동의서도 서명하지 않았소.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이렇게 곰팡이 냄새 나는 방에서 전기터 하나에 의지해서 사시다니. 아저씨는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짐이지요. 그놈들 눈엔 내가 짐이었소. 요양원비가 아깝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 그 말들 들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저씨, 이거 부양 의무 방기예요. 우리 딸 변호사잖아요. 이런 일 보면 절대 그냥 안 넘겨요. 요양원에 허락 없이 강제 이동?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요. 조 여사, 나 같은 늙은이 세상 누가 봐주겠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딸도요. 지금 바로 연락할게요. 아버지기에 이런 취급을 하다니 절대 안 되죠. 자식이 무슨 면목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고맙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놈들이 날 이렇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 게 그게 제일 억울하오. 절대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가 있고 우리 딸도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부당함에 맞섭시다. 며칠 뒤 김지은 변호사와 조말분 할머니는 직접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지은 변호사는 준만 씨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치고 그간 정리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령연금, 부양가족 지원금, 요양급여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계좌 내역서까지 모두 철저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난 1년간 아드님 명의로 자동이체된 금액들입니다. 건물 임대 수익이 매달 900만 원 이상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단 한 번도 어르신의 요양비로 정상 지급된 흔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생활비 명목으로 빠졌고 일부는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건물은 아직 내 명의요. 그냥 믿고 맡긴 거였어. 관리도 하고 세입자 관리도 아들한테 맡긴 거지. 명의는 아직 변경 안 했어.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용할 줄은 몰랐어. 그렇다면 더 다행입니다.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 명의는 여전히 어르신으로 되어 있지만 아드님이 위임장 없이 이 관련 서류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난 믿고 도장을 맡기고 왔는데 이놈들이 그런 짓을. 준만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마음을 놓았고 결국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관리와 세무는 물론 계약서와 도장까지도. 그게 다 잘못이었네요. 믿은 게 죄였어요. 아저씨, 이런 식으로 조용히 당하시면 안 돼요. 다들 가족이라서 부모라서 참고 넘기지만 이건 절대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권 침해고 명백한 사기입니다. 어르신, 우선 아드님과 한번 직접 대화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조언은 그 대화를 녹음하라는 겁니다. 휴대폰 녹음 앱 사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화 중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면 훨씬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지은 변호사는 이어서 준만 씨의 의료 기록과 요양급여 신청 이력까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는 요양시설 강제 이동은 중대한 법적 절차 위반이었고 준만 씨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고려할 때 명백한 부당 대우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고발을 어르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저희가 형사 고속도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재산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가 내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 이걸 보려고 그렇게 평생을 일한 게 아닌데. 아저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온 게 죄라면 그건 사회가 벌받아야죠. 그날 밤 준만 씨는 조용히 자신이 쓰던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아들 어릴 적 사진이 나왔습니다. 동그랗고 해맑게 웃던 소년의 얼굴을 그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너를 위해 살았는데 내 말년이 이거라니. 다음 날 아침 김지은 변호사는 요양원 측에 아들의 위임 서류에 대한 정식 확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아, 이건 보호자 측에서 이메일로만 전달돼서 진위 여부를 따지진 않았는데요. 그럼 입소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호자 말만 믿고 전원을 결정한 겁니까? 그게 통상적으로는 보호자 말을 우선하긴 해서요. 저희도 이 일이 다 본인 동의된 건지 확인을 하진 않아서.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어르신은 자필 서명은커녕 구두 동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디로 옮겨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그냥 절차대로 했는데 보호자님이 급히 전원을 원하셔서. 급하다고 본인 의사를 무시해도 됩니까?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보호자와 협의된 걸로 보고 처리하거든요. 협의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보호자 일방의 말만 믿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거주지를 바꾸는 게 협의입니까? 그건 보호자의 전행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럼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단순히 잘못이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어르신의 주소지 이동, 재산 동결 시도, 그리고 전원 결정까지 모든 것이 보호자에게만 일임된 이 요양원의 운영 체계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내부 감사받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희 원장님께 전달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는. 그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요? 저희도 그냥 보호자분을 믿은 건데요. 믿음이 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눈으로 확인한 이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만 씨는 자신도 모르게 바짝 긴장하고 있던 어깨를 풀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세상에. 아직도 나 같은 노인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최준만 씨는 침착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남아있던 비상금을 꺼내 조용히 다른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준만 씨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요양원을 발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문, 반찬이 정갈하게 나오는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말투를 가진 직원들. 그것은 준만 씨에게 처음으로 사람 사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소를 결정했고 묵묵히 참아왔던 싸구려 시설에서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직접 짐을 꾸렸습니다. 이웃 할머니 조말분과 그녀의 딸인 김지은 변호사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대신 검토해주고 행정 절차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준만 씨는 새로운 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입소 첫날 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고 직원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스레 내주었습니다. 그는 전기터 앞에 손을 녹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구먼. 이제 그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인감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금고에 숨겨뒀던 서류 봉투에는 그가 아들에게 건네지 않았던 유일한 자녀 부동산의 권리 서류와 과거 거래 내역, 위임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와의 상담은 일사천리로 이어졌습니다. 건물 명의를 재확인하고 월세 계좌 변경 요청서를 준비하며 그동안 아들 부부가 이용해온 자산 흐름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아버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권리는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정당한 소유에 대해서는 법도 어르신 편입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타인의 결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굳히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준만 씨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와 조말분 할머니가 함께 모은 자료들을 다시 정독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법의 언어가 얼마나 냉정하게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지 새삼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남은 의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진짜 내 자식이 맞나? 혹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결국 그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몇 번 울리다 이내 끊겼습니다. 이놈, 또 안 받는구먼. 결심한 그는 외투를 챙기고 조용히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 그곳은 바로 자신이 아들에게 맡긴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5층,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앞.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네 애비다. 아버지, 여기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찾아와야지.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온다는데 누가 말리냐?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죠. 저희도 일정이 있고요. 일정? 내가 너희 일정 방해하러 왔는 줄 아냐?
너희가 날 어디다 몰래 옮겼는지 그거 기억은 하냐? 아버지, 그건 사정이 좀 있어서. 사정? 나한텐 말도 없이 계약 종료하고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방으로 날 옮겨놓고 그게 사정이냐? 요즘 물가도 오르고 어르신들 모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래, 그럼 너희 말도 한번 들어보자.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날 그렇게 보냈는지 말해봐라. 이거야. 아버지, 솔직히 요즘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회사 상황도 안 좋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라도 했어야지. 내가 널 이해 못할 것 같았냐? 내가 평생 일하면서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본 줄 아냐? 날 사람 취급만 했더라면 뭐든 도와줄 수 있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계시던 요양원은 너무 비쌌어요. 거기 유지하려면 저희가 매달 너무 빠듯했어요. 그래서 날 사전 통보도 없이 싸구려 시설로 옮겼단 말이지. 너희는 매달 월세 받아서 뭐 했냐? 내가 맡겨둔 건물에서만도 한 달에 1,000원 넘게 들어오잖아. 내가 아들놈 입에 풀칠하라고 넘겨준 줄 아냐? 그건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모아둔 돈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 계획은 했겠지. 그런데 그 계획에 날 팔아먹는 게 들어있었냐? 난 너희 계획표에 뭐로 써 있었냐? 비용 절감용 노인? 참 잘 키웠다. 그래, 아버님,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심한 건 너희야. 내가 너희 둘이 무슨 생각으로 날 그렇게 내쳤는지 그걸 직접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거다. 경명이라도 제대로 해봐라. 우린 아버지가 그래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시는 줄 알았고. 조용히? 내가 침묵한 걸 동의로 착각했구나. 아비의 침묵을 무기력함으로 보고 계산기 위 숫자처럼 써먹었어. 이건 사정도 변명도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려운 걸 부탁했냐? 50억짜리 건물 관리 맡기며 월세도 너희가 관리하라고 다 줬다. 그 월세로 넉넉히 살잖아. 내가 무슨 손 내민 적 있냐? 딱 하나, 따뜻한 방 하나 원했을 뿐인데. 그건 아버지가 원하셔서 넘겨주신 거잖아요. 저희는 받은 것뿐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그걸 이렇게 쓸 줄 알고 줬을 것 같냐? 사람을 버리듯 옮겨놓고선 이제 와서 책임 없단 소리냐? 아버님,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내가 요양원 바닥에 웅크려 자면서도 너희 걱정은 했는데. 그게 감정이냐? 이건 배신이다. 자식이 할 짓이 아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아버지? 다 잘 지내시던 거 아니었어요? 잘 지내? 네가 가서 한 번 지내봐라. 그딴 데서 사람이 잘 지낼 수가 있나? 내가 너 위에 젊음을 바쳤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희도 애 키우고 생활비에 교육비에 정신이 없어요. 아버님까지 챙기기엔. 그럼 받질 말았어야지. 내 건물, 내 통장 다 챙겨놓고 꿀꺽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잘났으면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지. 됐고 더 할 말 없다. 그냥 너희는 내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런. 여기서 나가라니요? 저희 당장 갈 데도 없어요. 아이들도 있는데요. 내가 너희한테 줄 만큼 줬다. 50억짜리 건물도 월세 수익도. 그 대가가 싸구려 요양원이었냐? 말도 없이 마음대로 나를 옮기고 연락 한 통 없는 너희에게 더 줄 건 없다. 준비해라. 순호와 수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순호와 수영은 동시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세요? 당장 이렇게 나가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시간? 나한테 그날 새벽에 아무 말도 없이 요양원으로 옮길 땐 시간 참 좋았겠지. 기회는 줬다. 지금 와서 부탁하지 마라. 저희가 월세 관리는 다 했어요. 그 통장도 제가 직접 관리했어요. 아버지 명의라 해도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세요? 그 심한 말 하지만 이제까지 일한 퇴직금은 챙겨주마. 내 집에서 내 통장 모두 내놓고 어서 가라. 저희가 그 돈으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애들 학원비, 생활비. 지금 갑자기 끊기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내 돈이 너희 사치에 쓰이길 바라진 않았으니까.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건 아니죠, 아버지.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날 숫자로 보고 필요 없으니 값싼 요양원에 버려놓고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순호는 손을 부르르 떨었고 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월세 통장 절대 못 넘겨요. 저희한텐 그게 전부예요. 안 돌려줘요, 절대. 좋다. 한 번 더 말하마. 내 건물, 내 통장, 내 권리.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희가 갖고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아버지, 저희 진짜 당장 못 나가요. 전세금도 없고 대출도 막혔고 애들까지 학교 전학도 해야 하고. 그걸 왜 이제 말하냐? 너희가 날 옮길 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었잖아. 내 인생을 그렇게 밀어붙인 대가를 이제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이제야 너희가 느끼는 절박함. 그건 내가 겪었던 거다. 냉기 도는 방에서 곰팡이 피고 창문도 없는 방에서 내가 뭘 느꼈는지 똑같이 느껴봐라. 생활 자금이 끊긴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올린 척하며 살았던 평온한 부부 생활은 단 하나의 균열로 인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최준만 씨의 조용한 결단은 아들 순호와 며느리 수영의 삶에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 수영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가계부의 빈칸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로 들어오던 시아버지의 생활비는 어느 날 갑자기 끊겼고 신용카드는 결제가 거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수영의 짜증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 감정은 곧 남편 순호를 향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나도 몰랐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나오실 줄은. 저렇게 나오기 전에 빨리 건물 팔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말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집안의 분위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퇴거 요청에 불응한 순호와 수영에게 마침내 정식 퇴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설마 진짜 내쫓기겠어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은 냉정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막막한 얼굴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준만 씨의 조용한 조치는 단순한 금전적 대응 이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복수는 폭력적이지도 직접적이지도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 깊은 균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돈은 끊겼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신뢰의 단절이었습니다. 순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추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다려 입었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빛엔 한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굽은 어깨엔 말 못할 후회와 두려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만 씨는 창가에 앉아 고요히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순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조심스레 들어선 수영도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호요.
저 왔어요. 다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준만 씨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반겼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엔 선득한 정적이 흘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뵈러 오는 것도 죄송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준만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 거다. 너희는 나를 값으로 계산했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고 바보 같았어요. 재호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매일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입니다. 아버님, 저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다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준 건 집 한 채가 아니었다. 평생 쌓은 신뢰였고 너를 믿은 내 마음이었다. 그걸 내가 스스로 내던진 거다.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저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결말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호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지만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집도 잃고 직장도 생활도 엉망이 됐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 자격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네가 지금 힘든 건 네가 만든 일이야. 그걸 나에게서 해결받으려고 오는 거라면 돌아가라. 나는 내 남은 삶을 내 손으로 가꿀 생각이니까. 그 말은 마치 문을 닫는 듯 단호했고 동시에 가슴을 파고들 만큼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엔 침묵이 흘렀고 작은 벽시계에 초침만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순호와 수영은 일어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몇 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언젠가 다시 찾아도 될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희는 이미 얼굴을 댈 자격이 없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희가 만든 현실을 똑똑히 봐라. 준만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순호와 수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들은 결국 뒤돌아섰고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엔 깊은 회한과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고요했고 무자비하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깊고 오래 남았습니다. 돈도 집도 아닌 인간관계의 신뢰와 사랑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되갚은 최준만 씨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준만 씨를 마지막으로 찾은 날 이후 순호와 수영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퍼져 있었고 천장은 물이 샌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단정한 맞벌이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순호는 일용직 인부로 일터를 전전하며 허리와 무릎을 혹사했고 수영은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와 청소일을 병행하며 겨우 집안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집에 맡겨진 채 부모와의 만남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수영아, 오늘 일당 겨우 6만 원 받았다. 이걸로 월세도 내고 애들 학원비도 주면 남는 게 뭐가 있냐? 그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서서 고기 굽느라 허리가 휘었어.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둘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다퉜습니다.
지친 현실과 깨진 신뢰는 말끝마다 서로를 상처내는 칼이 되어 꽂혔습니다. 과거의 원망이 반복되었고 지금의 현실은 더욱 날카롭게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대화는 곧 고성으로 번졌고 서로를 피하며 하루를 겨우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집 나오지 말자고 했잖아. 버틸 걸 그랬어. 내가 그 돈에 손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 몰래 연금 빼서 명품 사고 친정에 보낸 건 뭐였는데?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내? 그게 다 당신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남편 노릇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내가 무능했어. 근데 너는 모자랐냐? 그렇게 말하고 싶냐? 당신이 재구실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왜 결혼했냐? 아버지 재산만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뭐. 너 지금 그 말 해봐. 너 같은 놈한테 시집 온 게 내 인생 제일 큰 실수였어. 그래, 나도 후회한다. 너랑 결혼해서 아버지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부부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닌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존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웃집 천장에서 쿵쿵 울려 퍼지는 고성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내뱉는 말은 칼날이 되었고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싸움뿐이었습니다. 사랑도 연민도 사라진 자리엔 끝없는 후회와 고통이 남아 있었고 서로를 탓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준만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과 예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최준만 씨의 결단. 여러분은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